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여러분 댁의 2월 난방비는 괜찮으신가요? 지난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특히 이번 달부턴 지난 1월 달에 오른 전기요금마저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달보다 더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달 연속 이어진 난방비 대란 속에서도 오히려 난방비를 아낀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1억 4천만 원의 난방비를 아낀 충남의 한 농가와 난방비를 7천만 원 정도 줄인 경북의 한 업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곳들은 어떻게 해서 요즘 같은 시기에 난방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소똥 같은 가축 분뇨였습니다. 가축 분뇨를 열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퇴비 형태로 처리됐던 가축 분뇨를 건조, 탄화시켜 고체 연료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연료를 사용한 보일러로 바꾸면서 전기 사용량을 기존보다 약 80% 줄여 7천만 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본 건데요. 또 다른 토마토 농가에서도 시설하우스 난방 온수를 가축 분뇨 보일러로 공급해 난방비 1억 4천만 원을 아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노력은 지역 농가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밤이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빌딩 등의 미관을 위해 건물 벽에 비추는 외부 조명이라든가 공원의 분위기 등만 일부 줄여도 관리비 절감에 적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에펠탑 조명도 끈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고지서를 보니 지금은 폼생폼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네요. 2월 15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를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 여기다가 지리적 관점에 더해서 이야기하는 지리는 경제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경제와 그리고 유튜브 딩딩대학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이죠. MBC 양효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게 1시간을 꽉 채운다는 게 정말 네.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네. 매번 대단하십니다. 그나마 격주로 한다는 게 또 다행인데요. 예. 저희는 매주 모시고 싶은데 네. 오전도 해주시고 또 유튜브 아, 딩딩대학도 하셔서 네네. 저희가 정말 양보한 겁니다. 네. 그것만 알아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 예. 뭡니까? 일단 인공지능 챗 GPT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뭐 핫하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뭐 써보셨죠, 교수님? 예, 전 써봤었는데요. 네. 사실 이 챗 GPT가 진짜 한 1, 2주 사이에 네. 이 약간 전문 용어인데 이게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용어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챗 GPT는 너무 핫한데 핫한 이유 또 뭐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전 그래서 이게 원래 일종의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이슈는 한두 해에 걸친 게 아닌데 네. 이게 아마 조금 더 뭐랄까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보면 예전에 챗봇하고 대화할 때 그 답답함 예. 이런 게 사실 잘 없고 기계라는 느낌이 잘 안 들고 되게 음. 매끄럽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만큼 또 우리 생활을 또 많이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국제학교에서는 챗 GPT로 영어 장문 숙제 냈다가 7명이 0점 처리 당했다는 얘기도 뭐 나오고요. 걸렸네요. 네, 걸렸습니다. 이게 또 이걸 또 찾아내는 또 소프트웨어도 있어서 야.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이 나온 지는 좀 됐잖아요. 네, 이미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판사가 79%의 확률로 재판의 결과를 마쳤다고 하고 IBM사의 AI 로스는 파산관리 변호사로 공식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예. IBM의 왓슨이라고 아시죠? 여기 이 의학 AI인데 대장암과 직장암의 진단 정확도가 이미 90%를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챗 GPT가 미국 MBA, 로스쿨, 의사면허 이렇게 3관왕을 했다는 기사도 이제 나왔죠. 이야,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예시들이 흔히 말해서 우리 사자 직업이라고 해서 네. 가장 선망에 맞지 않는 그런 직업들인데 네. 이런 직종들까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자 직종도
기자 아주 직종도요? 위험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양 기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미 이제 기사 써주는 AI도 있고요. 예. 기자뿐 아니라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계속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의문이 좀 남죠. 이러다가 사람들 다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야? 세상이 네.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공포감도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 게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혁명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의 기술혁명을 좀 살펴보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대처해야 되는지 바라봐야 되는지 좀 생각하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일단 교수님이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술혁명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뭐 산업혁명 빼고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 후반에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증기기관 발명되고 그다음에 예. 보급되고 특히 그 당시에 가장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방적, 실 뽑고 옷감 짜는 건데 이게 원래 사람이 하던 거를 스피닝 제니라는 방적기가 나오면서 이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얼마나 올라간 이제 거예요? 고도화되고 나중에 이제 개량화되면서 160배 160배요? 생산이 빨라집니다. 와. 이전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죠. 네. 그러면서 사람 손으로 하던 많은 직업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엄청난 부가 영국으로 쏠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0배나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물건을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 이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력이 늘어나면 국가가 당연히 부강해지고 사람들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얼마나 잘 나갔냐면 지금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우리나라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겠습니까? 야. 이건 뭐 상상이 안 되죠. 예. 이 정도의 기술 초격차였다 이렇게 보고 상상이 안 되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건 좀 워낙 유명하고 네. 이 1815년부터 한 100년간 당시 영국 깃발이 꽂힌 땅 한 영국령이라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됐을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으니까 전 지구에 걸쳐서 영국 0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대륙별로 한 3개씩 꼽아서 한 30개? 뭐 이 정도 됐습니까? 네, 이게 전체 사람이 사는 거주지, 사람 사는 땅의 3분의 1이 영국 땅이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1839년까지 식민지만 54곳이었고요. 54개국. 네. 그다음에 1921년을 기준으로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영국령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GDP 성장률을 그래프로 좀 추산해서 그려보면 이 급등하다 못해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당시의 그래프를 이제 하키스틱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키스틱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는 전 세계에 4명 중에 1명이 영국 시민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게 1839년 기준으로 식민지만 54개국이라고 네. 했는데 이게 옛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은 국가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 지하철을 우리가 이제 치약 튜브 짜서 쓰는 튜브 같이 생겼다고 해서 런던 튜브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이 런던 튜브가 처음 개통된 게 1863년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963년이 아니라 1863년입니다. 1863년인데 이때가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뭐 조선 시대죠. 그렇죠. 조선 후기죠. 당시 영국이 지하철이 생길 때 바로 예. 우리나라는 지리학자 김정호 선생님이 한 걸음씩 전국을 답사하면서 대동여 지도를 만들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때군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에 어떤 격차가 굉장히 컸다는 거고 이 엄청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국이 경제, 산업, 음악,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까지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이것들이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윤택함이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영국이 그런 혜택을 본 거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AI라든지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당시의 기술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로는 진짜 혁명적이었고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력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혁명을 1차적으로 엄청난 부를 선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네요. 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붙이는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21세기 주도권 잡는다 이런 귀가 따갑게 들었죠. 근데 실제 그 속사를 보면은 그 기술혁명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자본가나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진 게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기계가 대체해버린 현실을 잘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적응도 되게 힘들었던 거고요. 사실 요즘도 이런 걸 걱정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기술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그때도 했던 거네요. 네. 이 예. 당시 노동자들 삶이 정말 피폐했는데 예를 들면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 숙소를 보면요. 하룻밤에 2페니짜리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1,000원, 500원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침대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빨랫줄 같은 긴 밧줄만 양쪽 벽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몸이 고단하니까 오갈 데는 없고 그렇다고 또 서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랫줄에 몸을 기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침대도 없는 곳에 난방 시설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밤새 얼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주인이 모닝콜을 하는데 모닝콜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뭐 소리 지르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흔들어 깨우거나.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대여섯 시에 그냥 한쪽 줄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아하, 쓰러져서 일어나라고. 네, 그럼 밤새 이제 버텼던 사람들은 깨가지고 일터로 나가고 밤새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은 사람들은 또 바로 쓰러지고.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바로 공동묘지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되네요. 제가 네. 아까 앞서서 이 기술 혁명 때문에 막대한 부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문화적으로까지 윤택해진 거 아닌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작 일면에는 이렇게 더더욱 궁핍해진 사람들이 동시에 늘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이 기술혁명으로 사회는 뭐 부강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던 거고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공업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곳 우리 또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팀으로 유명한데요. 여기가 어딜까? 맨체스터죠.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할 때 그 맨체스터인데 당시 정말 유명한 공업도시였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당시 그러니까 1842년 기준으로 맨체스터 노동자 평균 수명 몇 살이었을까요? 야, 오늘 어려운 퀴즈 많이 내주시네. 평균 수명. 평균 수명. 네. 이거 되게 짧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40대는 될 거 아닐까요? 네, 평균 사망 연령이 17살이었습니다. 와. 이게 평균이고 또 축구팀으로 유명한 리버풀도 있죠. 예. 여기 도시 이름인데 15살이었고요. 특히 어린이하고 여성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처했는데 아이들이 그 당시 산업혁명 당시에 현장에 많이 투입됐습니다. 이 몸이 작아서 굴뚝 청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굴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려면 들어가서 닦아야 되는데 몸이 크면 걸리잖아요. 굴뚝에. 그래서 굴뚝 청소부는 대부분 어린아이 몫이었는데 당시 영국에서 굴뚝 청소부를 처음 시작하는 연령이 무려 4살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8살이 되면 대부분 은퇴를 했대요. 몸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굴뚝에 들어가서 중노동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미취학 아동들이 혹사를 당한 거네요. 네, 이게 영화 설국열차 혹시 보셨죠? 예, 봤죠. 네, 거기 보면 영화 후반부에 머리칸에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 커버를 여니까 거기에 아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작은 부품들 관리하고 들어가 수리하기 네. 제일 적합해서. 그게 전혀 허무맹랑한 영화적 설정이 아니라 산업혁명 당시에 어린아이가 작은 몸을 이용해서 기계 안에 들어가 일을 했고요. 많은 어린이가 기계 오작동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참 얘기하는 것들이 그때는 충격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전에 진짜 역사의 단면들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술혁명 때문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은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되나요? 일단 이거는 경제사 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고요. 이제 생활 수준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아이러니한 게 이런 삶에 대한 또 반작용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9세기 초반에 영국을 중심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입니다. 러다이트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기계가 나타나면서 삶이 다 피폐해졌다. 이 기계를 없애면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러다이트 운동이 시사하는 바는 이 기술의 흐름은 한번 혁신이 일어나면 강한 힘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 되돌리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반작용은 구체적으로 뭘 또 말하는 걸까요?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산업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영국에서는 복지제도가 가장 빨리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1942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를 담은 베버리지 보고서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결국 이렇게 결론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발달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네. 사람들의 삶을 무조건 나아지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술이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억지로 되돌리기도 어렵다 이런 거고 또 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좀 비대칭적으로 발달하기도 해서 사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 나이가 되면은 네. 뭐 달나라는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거든요. 뭐 은박지 같은 거 있고 우주여행 다니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또 반면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하나로 또 너무 많은 일을 또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가 오는 날이면은 우산 쓰잖아요. 네. 이게 우산이 기원전 1200년경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안 바뀐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좀 비대칭적으로 좀 예측할 수 없게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영화 옛날에 백투더퓨처 보면 그렇죠. 예. 그 날아다니는 옛날 스케이트보드, 분이세요. 예. 그다음에 그 날아다니는 그 자동차 이런 거 이쯤이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무조건 나왔었어야 되는데 네. 아직 안 나왔고.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기술이 발달되다 보면 기술도 사실 예측하기 어렵겠어요. 네. 또 한 번 신기술이 나오면 네. 예전에 있던 것도 갑자기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많죠. 교수님 예전에 PC 통신 기억하시나요? 제 네. PC 통신 세대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또 CD 플레이어 있고요. 그때 CD 플레이어 어디가 유명했었나요? 저는 당연히 일본 회사들 거 많이 썼죠. 네, 그래서 소니, 파나소닉 막 일본 회사들이 이렇게 휘어잡고 있었는데 많은 가전업체들이 또 CD 플레이어 시장에 뛰어들고요. 근데 뭐 별의별 제품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배터리 무거우니까 밖으로 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큰 복병을 이제 만납니다. 이게 바로 CD 플레이어 대체한다고 MD라는 게 있었고요. 이런 용어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제가 지금 참 네, 이거 지금- 쑥스러워지는데 예. 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훨씬 작은 MD라는 게 한 예. 손에 쏙 들어가니까. 근데 또 이걸 모두 한 방에 날려버리는 물건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알죠. 네. MP3 플레이어. 그렇죠. 이제는 뭐 CD고 MD고 다 필요 없고요. 파일만 저장하면 되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 CD 플레이어는 또 어디 뒀는지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보이니까. 근데 MP3는 어디 있는지 또 찾아야 되는 정도로 작아졌다. 그래서 아예 CD 플레이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MP3 플레이어만 해도 예. 대한민국이 이 시장의 1위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 그렇죠. 1등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리버라는 업체는 애플하고 그냥 바로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후발주자였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리버가 어떤 광고를 냈냐면 사과를 씹어먹는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기세가 대단했는지 2005년 당시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MP3 플레이어 종주국 우리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벤처기업의 동무대에 갑자기 최강자 애플이 신무기를 들고 나타났네요. 다윗 우리 벤처와 골리앗 애플의 싸움인데 결국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야, 그때는 우리가 애플과 기세가 MP3 뭐, 플레이어를 네. 두고 정말 엄청났었네요, 진짜. 네, 그러면서 기존의 휴대용 CDP 시장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게 기술혁명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뭐 우리 경제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창조적 파괴 전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틀 안에서 효율성을 올리는 거예요. 더 작게 만들고 더 얇게 만들고 이런 것만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느 한순간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차를 길게 이어붙인다고 해서 기차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MP3는 그렇게 CDP 밀어내고 영원히 행복했을까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 쓰니까요. 네. 이게 사라지는 사건이 바로 2007년에 애플이 아이팟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이제 아예 전화기에 MP3 플레이어 넣어버리니까 MP3 플레이어가 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고 정해져 있는 틀에서 성능만 좋게 하는 거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 교훈을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뭐 정말 뭐 혁신적인 제품 나오면 그것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세상이 편해지기도 하는데 네. 이런 혁신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뭐 계속되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래서 2007년 스마트폰을 하나 예를 들면 네. 2007년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뭐 수많은 변화가 있었죠. 카메라도 좋아지고 뭐 화질도 좋아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은 아이폰이 내놓은 그 틀에서 아예 벗어난 제품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은 뭘까
이렇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진짜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뭐 혁신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006년도 우리가 아이폰 처음 마주쳤을 때 그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네. 뭔가 큰 탈바꿈된 하나가 또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예. 과연 그러면은 기존의 AI 채팅의 벽을 깬 것이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정말로 좀 인간이 하듯이 자연스러운 답변을 방대한 자료에 기초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혁신이 아니고 이거는 뭐 이전 삶의 모습을 확 바꿔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가 쏠리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냐, 뭐 이래서 지금 사람들이 챗 GPT에 더 열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챗 GPT가 어느 연장선에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사와 지리로 경제사를 훑어보는 지리는 경제사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앞자리는 지금도 양효걸 기자님 나와 계신데요. 기자님, 네. 저희 실시간 미니 문자 메시지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정창희님이 써주셨는데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일자리 뺏기는 거는 이용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아마 다들 이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사람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이러면 인간의 자리는 과연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2부에서 이제 챗 GPT 말씀 주실 거니까 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어떻게 하면 이 AI와 어떤 이런 기술 발달에 대처하는 자세, 네.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일부 내용 요약하면은 아까도 요약 잘 해주셨지만은 기술 혁명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고 네. 되돌리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진짜 혁신이 일어나면 그 전에 있던 기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AI는 저 어렸을 때는 그 만화 영화에서 봤거든요. 네.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게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 스카이넷이죠. 예. AI에 대한 공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이 인간과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거, 이게 이런 설정들이 좀 자주 나오죠. 이게 설정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제 천문학자 이제 스티븐 호킹, 이분은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은 악마를 소환하는 거다, 이렇게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기술이 인공지능인데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전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를 보면 하나하나 인간의 영역을 뺏어가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기억부터 한번 반추해 보면 네. 제가 먼저 생각나는 제일 그 역사적인 장면은 우리 이세돌 구단과 네. 구글의 공교롭게도 알파고. 한국이에요, 네. 무대가. 네.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선 장면이 더 앞으로 가거든요. 네. 네, 바로 1770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체스 기계가 한 대 등장을 하는데, 이 단풍나무로 조각된 큰 기계에 나무로 만든 인형이 체스판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를 자동으로 두는 장치였거든요. 그럼 뭐 자동 체스 기계 뭐 이런 겁니까? 네, 근데 실력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이길 만큼 뛰어났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데 기계 장치 이렇게 살펴보면 문 열어주면 사람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메케니컬 터크라고 하는 기계였는데, 1809년에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도 나 저 기계랑 한번 체스하면 두고 싶다 하면서 오스트리아 빈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19수 만에 패배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두는데도 대부분 이겼네요. 당시에는 컴퓨터도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 기계 비결은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계 내부에 사람이 들어갔던 거고, 체스 마스터가 좁은 기계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체스를 대신 뒀던 거거든요. 근데 80년 동안 안 들켰습니다. 네. 기계 주인도 바뀌고 뭐 6명의 체스 마스터가 기계 안에서 이제 체스를 뒀는데, 결국 유럽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던 중에 마지막 체스 마스터가 배에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근데 이 기계 주인도 아마 비밀이 새어 나가는 게 좀 두려웠던 건지 스스로 배에서 바다에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합니다. 비극적인 일이네요. 네. 그러면 최초의 인공지능이다라고 선전을 했을 뿐이지 실제 인공지능은 아니었대요. 네, 뭐 정교한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절대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건데 당시엔 사기였지만 시간이 흘러서 1996년 2월 10일에 인간과 컴퓨터가 한번 맞붙게 됩니다. 바로 인간 대표로 출전한 가리 카스파로프 이분이 만 20살에 최연소 체스 세계 챔피언이 된 분인데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계속 지키거든요. 대단한 분인데 상대방은 바로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였습니다. 이 딥블루가 처음으로 인간 챔피언을 상대로 이깁니다. 그런데 이때가 처음인 거군요. 처음입니다. 네. 근데 전체 전적 6판을 뒀는데 결국은 4승 2패로 카스파로프가 딥블루를 누르긴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인간이 괜찮았거든요. 잘 나갔었어요. 네, 괜찮았어. 네. 근데 처음으로 진 거고 이 승리의 기쁨이 1년 딱 갑니다. 그래서 1년 뒤인 1997년에 IBM이 이제 디퍼블루 이런 걸 내놓으면서 대결하는데 결국 최종 스코어에서 인공지능이 체스 챔피언을 꺾게 됩니다. 근데 당시 딥블루가 초당 2억 번씩 계산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스의 한 중반부로 가면은 거의 모든 수를 20초 만에 끝낼 수 있었다고 해요. 계산을. 그러면 만약에 한번 사람이 이걸 계산한다고 하면 1초에 한 수씩 계산해도 130년이 걸리는 작업을 빠르게 끝낸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인공지능의 제일 무서운 건 우리 인간이 감히 엄두도 못 낼 그 어마어마한 영산 능력 같은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진화한 슈퍼컴퓨터가 다음 이제 대상을 물색하는데 바로 퀴즈 대결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2011년에 미국의 유명한 퀴즈쇼 제퍼디 퀴즈쇼에서 퀴즈 달인들하고 붙습니다. 퀴즈 달인들을 아주 가볍게 제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IBM 슈퍼컴퓨터 왓슨의 가장 큰 장점은 질문이 끝나자마자 버튼을 누르는 이거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순발력. 2011년 2월 18일 당시 뉴스를 짤막하게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과거 슈퍼컴퓨터가 체스 대회에서 인간을 물리친 적은 있지만 체스를 두는 것과 퀴즈를 푸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출현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4-몇이요? 네. 이 당시에는 2016년에 요게 끝나고 정말 세계의 대결이 한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알파고 대결인데 그 당시만 해도 바둑은 체스와 비교해도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이다 여기는. 여기는 안 뺏길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다른 형태로 AI가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둑이 체스와 달리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딱 그 현재 상태를 두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AI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돌파하는 방식으로 바로 도박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도박의 원리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네,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무작위 샘플을 많이 뽑아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게 이제 원래 도박에 쓰였던 건데 이거를 처음으로 바둑에 적용해서 엄청나게 성능의 향상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혹시 2016년에 이세돌 구단하고 이세돌 알파고 대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은편에 앉았던 혹시 그 아저씨 기억하시나요? 누가 앉아 있었었죠? 이게 AI라고 해서 자동으로 두어지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착점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한 교수님의 제자인 아자황이라는 이제 박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표정한 얼굴로 착점하던 분이 바로 이 직접 요 도박의 방식으로 성능을 확 올린 그런 학자분이 되시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지금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결국은 그 당시 이세돌 구단이 인간으로서는 바둑을 이긴 마지막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마지막이 됐고 이 이후로 정식 바둑대국에서 AI를 이긴 인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고요. 그다음에 이 강화학습이라는 걸 하면서 알파고랑 바둑을 수만 번을 두거든요. 그러면서 이기는 쪽에다가 높은 점수를 주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영 이제 인간이 이기기는 더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공포감만 듭니다. 공포감. 우리 미니 문자 메시지에서도 다들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공포라는 건 잘 모르고 예측이 어려운 것부터 나오잖아요. 음악 추천, 그다음에 동영상 추천 이런 거 딱 보면 이걸 어떻게 추천했지? 이런 방식이 나오는데
2012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미네소타주의 한 남성은 미국의 대형마트로부터 우편물을 하나 받아요. 근데 내용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임산부 용품 할인 쿠폰이 들어 있었는데 누구한테 왔나를 보니까 당시 17살에 불과한 자기 딸한테 온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때 아버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었잖아요. 네, 예. 불같이 화를 내고 마트 가서 뭐 점장 나와 이러면 따지고 막 사과 받아냈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아버지가 마트로 가서 사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대 소녀였던 딸이 정말로 임신을 했던 거예요. 당시 이게 큰 화제였는데 대형마트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알고 우편물을 보낸 겁니까? 이 딸이 마트를 계속 찾아서 물건을 사는데 어느 날부터 뭐 튼살 방지 크림, 그다음에 마그네슘 보충제 이런 걸 구매하는 걸 딱 보고 마트의 AI 알고리즘이 이 고객 임신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할인 쿠폰을 발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기도 모르는 나의 행동, 이게 선택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빅데이터로 쌓이고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우리는 너무 또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제 스마트폰 켜보면 가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네. 물건들 네. 그게 갑자기 추천 상품에 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혹시 도청 당하고 있나? 진짜로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딱 추천해 주는데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유명한 사례죠. 이것도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1990년대부터 기저귀와 맥주로 되게 유명합니다. 예. 슈퍼마켓 체인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맥주하고 기저귀는 굉장히 잘 팔리는데 항상 같이 팔리더라. 이런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전혀 외견상으로는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많은 남편이 그 당시에 퇴근길에 아내 심부름으로 마트에 들러서 기저귀를 사면서 맥주도 같이 사는 행동 패턴이 이 마트의 분석에 딱 잡힌 거고요. 또 어떨 때는 맥주 사고 싶어서 기저귀 사가지고 올게 하고 이 핑계로 사오기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 간의 법칙을 사람도 모르게 알아채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를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대형마트에서도 왜 라면과 생수를 네. 같이 파는지 딱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실 그 챗 GPT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인간의 영역을 인간의 어떤 역할을 더 광범위하게 잠식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나 변화가 딱 빠르면요. 2016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의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업의 1위가 화가와 조각가였습니다. 예. 2위가 사진작가, 3위는 작가, 4위는 지휘자, 작곡가, 5위가 애니메이터, 만화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 보면 6년 정도 지났잖아요. 예. 이미 달리라든지 미드저니, 오픈아트, 뭐 이렇게 이미지 생성 AI가 화가들을 서서히 대체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작가는 이미 챗 GPT가 텍스트 생성을 하고 있고요. 작곡가나 연주가는 또 음악 생성 AI가 이미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불과 한 6, 7년 전쯤에 예측했던 가장 안전한 영역이라고 하는 직업마저도 네. 지금은 이제 AI가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되니 네. 앞으로 예측도 정말 쉽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AI가 결과값은 그럴듯하게 내는데 이게 실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을 때 막 기뻐서 환호성을 지른다든지 뭐 그런 감정적인 표출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라는 거는 인간만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이 논의는 최초의 컴퓨터를 발명한 것으로 꼽히는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까지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 이거 영화 속에서 한번 좀 본 적 있거든요. 네. 생각납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고 실험인데 여기에 대한 뭐 반론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1980년대에 발표한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어 사전 넣어놓고 방에 가둬놓은 다음에 한쪽에서는 한국말로 질문을 하고 예. 다른 쪽에서는 중국 사람이 이 번역을 그냥 봤을 때 예.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번역하면 과연 이 사람이 중국어를 하는 거냐 사고를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약간 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 챗 GPT도 우리가 하는 말을 기호를 그럴듯하게 조합하기만 하는 거지 이 기호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또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챗 GPT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사람처럼 일종의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튜닝 테스트의 뭐 기준으로 따지면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겉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면 예. 사실 생각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음. 일단 아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번역이다. 단순 치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레이 커즈와이라는 미래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뇌 구조, 뉴런과 시냅스에서 오가는 전기 신호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컴퓨터랑.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그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부르고 이게 한 2045년쯤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점이라는 게 어떤 기술이 빅뱅을 일으키는 시점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네요. 저는 저 사후에 올 줄 알았는데 네. 2024년이면 얼마 안 남은 건데요. 네, 근데 컴퓨터 업계에 이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람은 굉장히 힘든데 하기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는 너무 빨리 하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사람은 굉장히 쉽게 하는 건데 예. 기계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게 이제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지금의 인공지능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커피 끓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요.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점은 뭐냐면은 이길 수 없다면 함께 하라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영양가 없는 대결이다. 인간 대 기계는 어차피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엘리베이터가 발명됐을 때 네. 그 엘리베이터를 대신한 게 이제 지게꾼들이었는데 이 지게꾼들의 직업은 아예 사라졌지만 오히려 엘리베이터 안내양이라는 직업은 또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보고 인간 대 기계의 어떤 대결로만 보지 말고 공존하는 방식을 좀 찾는 게 AI의 발전에 대비한 자세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챗 GPT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통사적으로 딱 정리해 주신 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프닝 때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폼생폼사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잭스키스의 폼생폼사 들으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